우선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평신도 협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4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은 천안에 올 기회가 적었지만 항상 마음은 저의 고향 천안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2010년 제가 투스타 때는 또 하필이면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서, 또 그것도 이름이 또 천안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군 생활 동안 정말 육사 동기생들의 선두주자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제가 대장의 계급에 올랐지만, 막바지에 적폐청산이라는 그 산을 넘지 못해가지고 고초를 겪고 또 많은 그 좌절을 있었지만은,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천안을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제가 그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그 한 단어로 압축해서 말하라고 하면 저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 안보와 경제인데, 정말 안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 경제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것은 아마 제가 40년 사회 군생활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갖는 것은 보편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신념과 또 본인의 철학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실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각으로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고, 군대는 무기력해지고 있고, 경제는 결론적으로 국가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룩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평화를 바라고 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지난 40년간 군복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가 어떤 구두적인 약속이나 선언이나 또는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낭만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공상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평화는 힘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힘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상대편의 행동에 따라 바뀌고 상대편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라고 그러면 그것은 참된 평화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무늬만 평화 또는 일시적인 평화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협정이라는 게 역사상 보면 평화의 출발이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쟁의 서곡이 되었던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시작은 평화협정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월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베트남 전쟁은 1960년에 시작돼서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참전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군대를 베트남에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중국까지
참전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으나 1973년, 13년 뒤에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공산 월맹과 자유월남과 또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간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평화협정의 내용이 무엇이냐? 전쟁을 중지한다. 그 다음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60일 이내에 미군이 철수한다.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미군들은 계획대로 철수를 했고 또 포로 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철수하다 보니까 월남은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우선 소비가 미군들이 쓰는 소비가 없어졌고 미국의 원조도 줄어들고 하면서 경제가 혼란스러운데 더군다나 이제 젊은이들은 전쟁이 없는데 무슨 그렇게 군대가 필요하냐 하면서 징집을 거부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총을 녹여서 비둘기 상을 만들고 대포를 녹여서 평화의 다리를 놓고 하는 그런 상징적 활동들만 하는데 힘을 쏟은 거죠. 그러자 그런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월맹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한 겁니다. 불과 50일 만에 월남은 점령됐습니다. 그때 모든 월남 사람들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해안가로 달려가서 배를 타고 그 망망대해로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제가 이 군대 영창을 갔다 온 뒤로 머리가 부처지 나빠져가지고 보트피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이 날 텐데 그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서 막 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평화냐 전쟁이냐를 선택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병자호란 때 주화파가 주조파와 싸운 게 평화냐 전쟁이냐를 선택한 겁니까? 그건 전쟁이냐 굴복이냐를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받지 않도록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게 진정한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가 베게티우스는 불후의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평화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6.25 전쟁 발발 69주년이었죠?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군사적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42대나 되는 전차를 갖고 있었고 우리는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전차를 막을 만한 수단도 없었습니다. 김일성이는 이미 미군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전차를 가지고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재참전하기 이전에 한반도를 석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에치슨 라인이라 해서 미 국방장관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한계선을 걷는데 그 선에서 우리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시켰어요. 그걸로 인해서 김일성에게는 그런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한반도 상황을 하여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분은 현장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지금 이제 수원 공군 기지에 도착을 해서 영등포에 있는 한강 방어선을 순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20살 먹은 한국 청년을 만나게 되죠. 진지 안에 있는 젊은 병사를 만났는데
지금 다들 철수하고 어수선하고 난리인데 비관은 왜 여기서 그대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병사가 저는 철수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메가더원 장군이 묻습니다. 그러면 철수 명령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는 이 진지에서 싸우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관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저에게 실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가더 원수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참모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나라는 우리가 실력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24사단을 미 8군 사령관에게, 지금은 미 8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죠. 그때는 일본에 있었어요. 워크 중장인데 즉시 24사단을 먼저 한반도로 전개시켜라. 그래서 미군이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 2달 만에 밀려나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미가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낙동강 방어선의 북쪽은 한국군이 막, 서쪽은 미군이 막 필사적으로 그 방어선을 지킨 겁니다. 방어선에 배치된 그 방어선도 다부동 전투나 영천 전투나 기계 안강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전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부대를 더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메가더 장군은 그것을 끝까지 니들끼리 확실히 지켜라 해서 병력을 절약을 해서 그 병력을 모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때 당시에 미 합참에서 그게 성공할 확률이 5,000대 1이라는 보고서를 메가더에게 되물었지만 메가더가 한 말은 이게 5,000대 1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다시 수도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게 9월 28일이죠. 9.28 수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석 달 만에 수도 서울을 뺏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중공군에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사후퇴라 그러죠. 제가 조영남의 노래 일사후퇴 한번 내 고향 충청도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골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길러준 내 고향 충청도. 천안에서 태어나진 않았더라도 살다 정들면 그게 고향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 60년간 우리는 힘으로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60년간이 평화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보유로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이 지금 파괴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선언, 수없이 많은 여러 차례 정말 좋은 글들로 구성된 선언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고 핵 보유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핵실험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히로시마에 투입된 원폭의 10배가 넘는 그런 강도의 핵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도 위험하지만 핵을 투하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이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그것을 항공기를 통해서 투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한미연합군이 거의 100%에 가깝게 제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핵무기를 500g 이하로 소형화시켜서 이것을 미사일에다 장착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북한이 마지막 한 핵실험은 소형화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핵실험을 했고 지금 북한에는 약 1000기의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 리더십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보유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국회가 있고 언론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이는 1인 1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김정은이가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을 헷가닥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우려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 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핵 우산이 제때에 제대로 잘 펴질지는 또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왜 핵 보유를 추진해서 핵무기를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가 제일 마지막에 드골 대통령이 그랬어요. 미국하고 영국한테 자, 좋다. 소련이 만약에 핵무기를 우리 파리에다가 투하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다가 핵무기를 투하할 것이고 그러면 걔들이 런던과 뉴욕을 향해서 핵무기를 다시 투하할 텐데 너희들 그거 감수할 수 있냐? 미국과 영국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해서 핵을 보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그 외에도 용인되고 묵인되는 수준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고 지금 이제 북한이 거기에 경계선상에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리비아나 이런 나라에서 핵을 보유하려고 노력했지만 국제적인 그 노력으로 그건 저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이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단계별로 쪼개서 그때 보상을 받겠다는 거고 지금까지 그것이 정말 그 우리가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일괄 타결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종북 세력, 뭐 공산주의, 빨갱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감상적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이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자유민주주의 가치보다 좀 우선시하고 또 한미동맹보다도 더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핵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적대 정책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의 핵은 남한을 겨냥한 거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건 미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초등학생 같은 철부지 같은 생각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라는 시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라는 시각을 갖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대 초반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경쟁적으로 장담하던 사람들입니다. 통일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하에서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방제는 어떠냐? 통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국제사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이 국제사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망이 패망할 때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건 반민족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드 배치, 여러분 제가 그 제2작전사령관 하면서 사드 배치 총사령관이었어요. 미 8군 사령관 반달 장군하고 이 사드 배치를 추진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미사일 2기를 성주 그 골프장에다 배치했죠. 그때는 주민들은 얼마 안 돼요. 바깥에서 들어온 뭐 시위대들이 군인들을 고문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 거꾸로. 그래가지고 식량, 뭐 물 이런 거는 들어가는데 유류 무슨 뭐 그런 거 못 들어가게 해요. 그걸 보고 참 정말 피해를 느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20여 대의 헬기를 동원을 해서 제가 한 50여 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헬기로 그 모든 물자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군들이 한 300명 들어가 있고 한국군도 한 400명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미안한 것은 미군들이 그 괌에서 전개해가지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지형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고 4달 동안 전투식량만 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달 장군을 보면 정말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방어용 무기고 우리 주권에 관한 거니까 이건 일사불란하게 단호하게 달려들었으면 중국도 이렇게까지 시기는 안 걸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거는 우리 한국을 겨냥한 것도 아닌데 핵이라는 게 미국 놈들 겨냥하는 거 아니야. 그럼 미국하고 북한하고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거기 껴야 돼? 하는 시각을 갖고 접근하면 이 사드 배치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뭐 현 정부에서는 또 싫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군대의 위기,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제 군대 평화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 평화라는 건 정치적인 언어지 군대의 언어는 아니거든요. 우리 군대라는 게 평화가 실패했을 때 대비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었더라도 군대만큼은 국가방위라는 그 고유의 역할을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그게 정치적 중립이다. 근데 우리가 무슨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대수를 줄이고 훈련도 줄이고 뭐 태세를 줄이고 해서 상대편으로부터 좀 환심을 사자? 이런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다. 최근 방한한 세너엔 이 국방장관 지명자가 와서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외교가 실패했을 때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정답이죠. 군대라는 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스칸데르급, 제가 급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스칸데르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2달 전에 발사됐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발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는 정직합니다. 모든 것. 이번 삼척항 목선도 마찬가지. 군대는 군사적으로 이 팩트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냐 하는 거는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군대가 알아서 정치적 상황을 보고 실제 일어난 상황을 바꾼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이제 제가 또 안타까워하는 것은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우리 천안함 희생된 순직 전사자들 또 연평도 그 전에 연평 해전에 순직한 55명의 그 우리 전사자들을 기리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군 통수권자가 2년 동안 한 번도
그 행사에 참가를 안 하고, 제가 정말 좌절했던 거는 금년도 그 행사 때 군통수권제가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는 거. 저는 그 군대를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헬기 순직 사고 6명이나 순직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가보지 않고 계속 하다가 여론이 나쁘니까 4일 뒤에 갔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도 막 인기, 제가 뭐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이제 제 후배들 다 전화를 받고 파악해보면 이 군대가 이제 인기 위주의 그런 부대로 가는 거예요. 뭐 훈련소에서 뭐 20km 행군을 폐지한다, 뭐 분단장이 훈련을 많이 시키니까 분단장을 보직해임달라고 국민청원을. 그래서 지금 지휘관들이 그 부하들 눈치 보며 그 임기 때우고 빨리 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된다고 해서 제가 참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제가 겪은 교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선전상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한 문장을 달라. 그러면 그 하나만으로 내가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다.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집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 했을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된 뒤이다. 제가 2년 전에 언론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럼 반박 불가죠. 거센 여론 몰이로 인민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뭐 냉장고를 절투했다느니, 무슨 뭐 전자팔찌를 채웠다느니, 뭐 지옥의 유배를 보냈다느니 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여러 번 수사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다시 또 불법 수사를 해서, 저는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되었는데 군인 신분을 유지시켜가지고 수차례 압수수색과 반복되는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계좌 추적 이런 걸 통해서 불편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별건으로 저를 국방부 지하영장에 수감한 뒤에 국방부 군사법원에 기소를 했던 겁니다. 자고로 장수의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 적군의 장수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현직의 대장, 제국과 계급의 명예가 있는데 그것을 훼손한다는 것은, 그래서 현역 대장을 적국 포로처럼 대우한다는 것은 이건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국방부 영창에 처음 수감됐을 때가, 여러분 뭐 대학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2017년 중추절 연휴기가 열흘 동안 연휴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제가 변호사도 못 만납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 수모와 그 좌절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자결을 해서라도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여러분 사극에 보면 그 왕 앞에서 왜 막 지거나다가 화가 나면 막 달려가서 왜 기둥에다가 머리를 빵 박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창 이쪽에서 저쪽으로 세게 달려가다가 머리를 박으면, 근데 한 가지 딱 걱정되는 게, 죽지 않고 혹시 반신불수가 되면 그러면 남아있는 내 가족에게 또 다른 슬픔을 주고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신분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그걸 판결해달라고.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4개월이 지난 뒤에 박찬주 대장은 이미 12월 달입니다. 지난 8월 달에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민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원구치소로 갔는데 정말 그때는 어깨에 있는 이 별이 이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몸이 막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원구치소 갔더니 수원구치소는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수원구치소에 피해 줄까봐 저보다 소문이 먼저 가 있더라고요. 박찬주 대장이 온다. 모든 사람들이 좀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의 동부구치소는 뭐 지금 하도 많은 적폐 청산의 저기들이 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만으로도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수원은 시골이라 제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탁 들어서 복도로 가니까 저는 이제 거기 뭐 한 3,000명이 수용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10층 정도 건물에 이제 5층인데 저희 통로는 15개 방이에요. 거기 막 지나가니까 막 그 수용돼 있는 분들이 그 창가로 달려와가지고 저를 응원을 하는 겁니다. 박찬주 대장이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뭐 변호사 접견하러 가기도 하고 뭐 건강검진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불려서 가기도 하고 복도에 지나가면 유난히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대장님, 저는 잘못해서 왔지만 대장님은 억울하게 온 거 제가 잘합니다. 대장님 정말 힘내십시오. 불복하지 마십시오. 하도 그래서 제가 좀 분위기 좀 빼려고 지나가다가 딱 멈춰서서 그분 창가에 철창에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그러는 선생님은 도대체 뭘 잘못하시길래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이요. 그래서 참 그분한테 또 죄송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도 보이스피싱 한번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혹시 선생님하고 통화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분도 아주 넉살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는 그 20개월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신앙적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뭡니까? 다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이 겪은 고난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까지의 그 과정과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아까 제 목사님 차 타고 같이 오셨는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스스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고난이 가져다 준 7가지 교훈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혹시 여기 첫 번째 제가 느낀 거는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이구나. 미래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제가 군사 전략가로 명성을 얻고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박찬주 같은 군사 전략가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듣던 사람인데 그 전략가의 첫 번째 재질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근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기 하루 전에도 몰랐어요.
그때 저 공간에 있다가 모처럼 만에 그 앞에 나와서 뚫레주로 빵집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건성으로 듣고 그럴 일이 설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첫 닭이 울고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하루 앞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교훈,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저에게 준 교훈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제가 느낀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때 당시에 못 깨달았죠.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발라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자라나서 자랄 때 어려웠지만 육사에 들어가고 난 뒤로 정말 많은 성취를 하며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이 성취된 것이 저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아침에 거꾸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으니까 차암동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때 그 시기엔 누구나 가난했지 누가 뭐 더 가난하고 덜 가난하고 그런 거 없었죠. 그리고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58년 58년 개때라 했죠. 통상 베이비 부모는 56년부터 63년까지 사이 전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지금도 한 해에 태어난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다.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굉장히 비운의 세대라고 볼 수 있죠. 혹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16년에서 우리 손 드신 분끼리 격려의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밝힐게요. 천안 툭툭 나왔는데 뺑뺑이 1세대입니다. 여러분 뺑뺑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모르실 거예요. 뺑뺑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가면은 학교에서 요만한 쳇바퀴 같은 데에 하얀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구슬에는 번호가 적혀 있어요. 1, 2, 3, 4, 5, 6. 그래서 그걸 돌리면 하나가 똑 떨어져요. 그 떨어진 게 제 번호입니다. 그럼 저는 6번. 근데 이 6번이 어느 학교인지는 나중에 다 이런 데서 다 뽑은 다음에 바깥에서 선생님들이 옥상에서 두루루 탁 떨어뜨린 거예요. 차트를. 거기 보면 천안 북중 6번. 그리고 저는 사형제가 다 같은 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천안에서.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도 안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4명 낳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 그리고 병역 명문가입니다. 병역 명문가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다음 세대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 세대까지 갔다 오면 병문관인데 저희 부친은 6.25 참전 용사하셨습니다. 부사관으로. 그리고 저희 형제 4명은 여기 아까 아시는 분들 계시던데 다 장교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형제,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의 이 모습을 안 보고 돌아가시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형제 중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 큰형은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 저희 둘째 형은 하고 제 밑에 동생은 교직, 교편, 고등학교 교사 생활하다 둘 다 은퇴를 했고 저만 이제 육사를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잔지야 내가 너한테 사과할 일이 있다. 너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갔을 때 떨어지라고 기도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큰형이 합격을 해. 둘째 형이 합격을 해. 그러니까 저는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희 세대는 이제 4명이 다 장교 출신이죠. 그 밑에 손주들이 여자들도 있지만 남자가 5명이세요. 다 병사로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이렇게 3대가 갔다 오면 병역 명문관 안에 드는 건데 통상 그 3대가 군생활한 걸 합쳐요. 그래서 20년을 했다, 25년을 했다 해가지고 뭐 대통령상도 주고 뭐 이렇게. 근데 저만 40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병역 명문가 신청하라고 제가 전역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4차례 독일 유학을 했는데 제가 육사에 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사실은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면접할 땐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학비도 안 내고 이제 나를 잊어버리셔도 되지 않냐,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다들 한 가지씩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는 교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냐면 큰형이 있고 장근형이 입은 걸 제가 입고 그럼 제가 입을 때 다 떨어져. 제 동생은 또 새로 사. 이제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그 제가 천안 특중 다닐 때 그 복자 여중 요거 지나가잖아요. 그 창피해서 옷을 다 바르고 어머니가 이 주머니를 그냥 다 짜집기로 이렇게 봉해버렸어요. 헤어져가지고. 그것도 좀 비슷한 색깔의 실로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육사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육사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입비라 해서 군사교육을 4주 받는데 그 몸을 잽니다. 체춘이라고 그래요. 그거 딱 끝나서 한 달 후에 생도대에 들어가 보니까 제 호실에 제 캐비넷에 쎄우 우리 군대에서는 A급이라고. A급은 새거, B급은 양호, C급은 사용가, D급은 회급. 어떤 때는 사람 평가할 때도 그냥 A급, B급 그래요. 아무개 계령을 내가 참으로 쓰고 싶은데 걔 어떠냐? 이렇게 이제 동기생한테 물어보면 걔 A급이죠. C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옷이 왼쪽부터 예복, 동정복, 하정복, 동근무복, 하근무복, 동체육복, 하체육복, 거기다가 전투복은 동하 없으니까 지금은 있지만, 그리고 무도복 A급으로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제가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저 한 학년 위가 원래 제일 무서워요.
우리 36기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괴로워하는데 너는 왜 먹고 다니냐고. 그런데 제가 이제 사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독일 사관학교로 우리가 300명인데 동기생이 그 중에서 뭐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독일만 한 사람을 선발해서 가는데 그 간다는 거 확률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가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보라고 우리 저 4학년생도 막 그분도 강릉에 그 아주 그 시골에 살던 분인데 이 시골에 살던 분들은 시골에서 온 후배 생도들을 또 참 아껴요. 뭐 동병상련이랄까. 그래서 너 독일 육사 선발 시험인데 너 왜 안 갔어? 너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뭐 했어? 아니 독일어 했어. 빨리 가서 시험 봐. 그래서 시험발을 봐서 4명이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당시 학교장님한테 면접을 하는 거야. 다. 그때 학교장님이 누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승화 참모총장 하시던 분이 중장으로 학교장님이신데 4명을 앉혀놓고 묻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냐? 어른들 관심이 항상 아버지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뭐 하시냐? 다 뭐 사업 가시고 대학 교수시고 응? 근데 저는 아버지 뭐 하시냐? 농사 짓습니다. 무슨 농사 짓냐? 예, 고추 농사, 쌀 농사, 콩 농사, 그리고 누에도 치고. 그리고 제가 뭔가는 좀 더 아버지를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근데 마침 그때는 그 마을에 이장님이 계시고 새마을 지도자님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시고, 그러니까 이장님은 행정을 하시고 새마을 지도자님은 뭐 이제 두분에는 뭐를 많이 심어라, 뭐 가을에는 뭘 이렇게 지도하고 뭐 농지 개량하고 뭐 지붕 개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정승화 지장님이 그 말 떨어지고 한 1초도 안 돼서 자네가 가는 게 좋겠다. 물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독교 신자시고 우리 교회는 초가집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발이 됐는데 그때 관례로는 2사람을 선발을 해서 주한 독일 대사, 독일 사람이죠. 독일 대사한테 가면 그 대사가 둘 중에 한 명을 이제 낙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동기들하고 둘이 육사에서 찝차를 타고, 그때 뭐 77년도니까 교통량도 많지 않대. 가는데 중량교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헌병이 사이렌을 부는 거예요. 그러더니 헌병 중위가 대위가 인도에 가는데 딱 세우더니 학교장님께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박찬준 생도 혼자 가랍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우리 동기생을 데리고 육사를 가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뭐 되나보다 하고 갔죠. 그래서 독일 대사님을 만나니까 그분의 첫 번째 질문도 뭐였느냐? 아버지 뭐 하시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뭐 한두 달 사이에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옛날에는 전화가 동네에 하나씩 있었죠. 이장님 댁에. 그래서 전화가 오면 방송으로, 그죠? 찬주 어머니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다가 뛰어와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저 독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너 뭘 잘못했니? 그런데 저는 너무나 우리 어머니가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것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몸무게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이제 불 때문에 막 찬송 부르시고, 그 시골의 교회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새벽 기도를, 주일 예배는 몰라도 새벽 기도는 그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꼭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형제 위해서, 우리 누나 포함해서 오남매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의 농부의 아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 신앙 2세대가 성장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차례 독일 유학을 했어요. 그 후에도 다 합치면 18년 될 건데, 통일 전에도 2번, 통일 후에도 2번 해서 독일의 그 통일과 군사통합, 또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보관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갑 전문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군생활 하신 분도 알겠지만, 군단이 있잖아요. 수도 군단까지 하면은 8개 있으면 나머지 군단들은 다 전선에 배치돼 있죠. 그죠? 수도 군단 1, 6, 5, 2, 3, 8 동해안까지 다 군단이 배치되는데, 유독 책임 지역이 없이 직결하고 있는 군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7군단입니다. 이 7군단은 전부 때 장갑차, 자주포, 헬기 한 사람도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3보 이상 승차야. 그 보병이 들어오면 진짜 화날 일인데, 그 7군단이 하는 일은 만약에 전쟁이 발발되면 북한군의 공격을 수도권 분파해서 나머지 군단들이 쫙 맞아서 우리 군사 용어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7군단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을 점령하고 청천강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7군단은 서울 지리는 잘 몰라도 평양 지리는 잘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반복하는 군단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왜 저 훈련 많이 한다고 청원 올라간 그 군단장이 그 군단입니다. 다음 4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연단의 수단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거를 고난을 정죄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는 원래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다른 걸로 그 죄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욥은 당대 부인인데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뭐 빌닷, 그리고 또 뭐 나만 사람 뭐 소발이 와서 그 욥한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죄의 수단이라는 거죠. 응? 너 그러니까 또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나무래시면서 수소 7마리하고 순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욥에게 제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의 교훈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하는 방법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계속 꼬치꼬치 웃는 분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랬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은 장로님을 무척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위로가 돼요.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오시거든 그냥 그러십시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기지요. 다음 5번째 교훈, 고난 중에도 사람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그 절박감에, 그걸 당한 사람의 절박감에서는 매달리게 되고, 하루속히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꺼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모습이,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기가 또 실망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모든 제약의 근원은 성급함과 게으름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성급함이 사람을 제약으로 이끄는 겁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제약으로 이끄는 겁니다. 제가 영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이 글씨가 정말 이게 있었는 일이에요. 글씨가 막 돌아다니 이렇게 막 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앞에서 헌병은 1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포스트잇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편을 한 장에 한 절을 붙여서 벽에다가 쫙 붙이고 두 번째 줄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면이 이제 다 노랗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서서 그 성경을 한 절씩 읽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두 줄 딱 붙이고 세 줄 딱 붙이려고 하니까 헌병이 저의 동향을 계속 보고 하는가 봐요. 두 줄 붙였습니다. 세 줄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헌병들도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어떤 수모를 당했을 때 그걸 보는 자식의 그 비참함?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사들 눈에도 야 대장 진짜 그 헌병이 다른 사람 눈에 안 뜰 때 대장님 제가 제 군생활에 대장님이 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대장님. 그 진심이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수원 구치소에 가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럼 갖다 주거든요. 그 사소라 그래서 복도 청소하고 하는 모범수가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땅콩이 떨어져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소가 젊은 사람이에요. 좀 당황한 표정으로 왔어요. 대장님, 땅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뭐 신청하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면서 방마다 대장님 땅콩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방이라도 대장님 땅콩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실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10봉을 그 얼마나 마음이 참. 그리고 그 교장님들도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호출을 해서 커피도 주시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는 진짜 참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 때문에. 다음 6번째는 고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고난에 묻혀서 그것을 벗어날 생각만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1세대의 신앙의 힘으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 2세대인 저는 신앙 3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일찍 그 사명을 깨닫고 제가 장군이 되어서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라고 하사 이상 6회공군 가입되어 있는 조직은 느슨하지만 사무총장을 계속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보구마가 민족보구마의 중요한 디딤돌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데이터에 보니까 4%가 안 된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장정이 1년에 20만 명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군대에.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14만 명이 세례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준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세례를 줌으로써 조기에 이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저는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군생활 할 때가 아니면 나중에 전역했으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 씨가 싹틀 것이다 하는 그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4면은 56만 명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면 그러면 그때가 80년대 말, 그러니까 203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70%가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강같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질서로 움직이는 그런 대한민국, 서로 정죄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우리 민족에 나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사화, 요즘에 일어나는 적폐청산, 거기에 제가 당해보니까 우리 민족은 서로 증오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독일 사람들한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개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 소 쌍둥이 낳는 것보다 옆집 송아지 죽는 게 낫다. 세상의 사활을 하면서 지구상에 죽은 사람을 꺼내서 목을 치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그러죠? 명지처참. 제가 이 영창 갔다 머리가 엄청 나버렸다니까. 부관참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군대는 황금어장이다. 제가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군대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재판에 기소될 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종교의 편향성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종교에 너무 이용했다는 거죠. 제가 황금어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검찰이 저한테 엄청 설전을 했습니다. 왜 병사를 물고기로 비유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검사님 기독교 아니시죠? 아니, 저는 종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명,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복수의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뒤에 붙어있는 구절이 저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저는 상당히 기대가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전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국민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면 당연히 그 지향점이 국민 통합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제 생각에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100만 명이라고 해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 100만 명의 기도 소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해서 정말 정상국가로 가야 되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 뭐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그건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솔로 스크립토라 말씀, 솔로 그라티아 은혜로, 솔로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개혁이라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건불수수, 편가르기, 남탓, 이게 정치의 수단이 아니고 정말 화합과 단결과 통합,
이게 통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